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사형은 때때로 가장 합당한 회의의 수단일 수 있다고 본다면 오직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막 사형, 지금 우리 법에 80억까지 있다. 그리고 법관들은 어떤 때는 너무 신중해서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력에 그냥 물리체로 책임 회피하면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 두 가지 일이 다 벌어졌었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관념적으로 결코 담으로 놓을 수 없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결론 없는 말이지만 더 이상 한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강 교수님 뒤에 설명 말씀 드렸는데 좀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제 지금 최근의 고민과 변화된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또 평범한 피해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권운동을 같이 하느라고 해왔고,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돼서 혼자서 뭐 책을 읽고 고민도 하고 글을 쓰고 뭐 윤리학 철학하신 분들하고 좀 읽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한 건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지승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어떤 사형이어야 되는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무고하게, 정말 순수하게 선하게 산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권, 정말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권리들하고 이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침해하는 순간이 비존재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권리의 주체로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범법자, 범죄자의 생명권만을 우리는 얘기해요, 법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국가 공동체 안의 개인 시민은 내가 어느 순간에도 내 목숨, 내 생명을 누구한테 당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피해자들 몇 사람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이 살아서 30대, 40대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50년 살면서 사회살 선한 일들이 정말 그림처럼 하네요. 그런데 그 흉악한 그 범죄자 손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범죄자가 나와서 살 거는 또 다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지 교수님 같이 이렇게 신학적인 고민과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사회학, 국가, 또 법사회학 이런 걸 하다 해온 그런 이제 감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 국가에 많은 걸 위임하고 사는데 그 국가가 내 존재 자체를 앗아가버렸을 때 보호해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제가 수사관들부터 이렇게 다 경험을 하고, 제 경우는 50일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온 가족이 광인 기다리듯이 수사관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 수사관과 법조인들 이렇게 우리가 위임한 아까 로코가 얘기했던 세 차원 중에 형벌권을 위임받은 국가행정부 서울 경찰들이 하는 거는
이 살인 그러면 무조건 원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다. 그거밖에 보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사회에서 배제된 소외된 이 사람들이 많고 폭력에 둔감한 미디어와 문화 체계는 커가고 그런 사람들 한없이 생기는데 이 범죄자들은 자기가 몇을 죽여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단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알고 또 제가 제 가족이 피해를 겪었던 그 사람의 경우는 과거에 소년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세무서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형법도 쫙 꿰고 있어요. 그 사람 둘 말고 서너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힘없는 여자를 살해하고 나서 성당 앞에서 첫 번째는 교회 앞에서 살해했어요. 교회 앞에서 살해된 그 저희 여동생의 경우는 그 교회에서 이거 순교라고 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두 순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죠. 그 사람은 또 성당 앞에 후미진 성당 앞에서 그런데 운 나쁘게도 그 후미진 성당 앞에서 힘없는 여자를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살해 수법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이런 많은 인구들이 계속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아지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 살인범들을 많이 한 게 제가 그 살해 연구들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짓을 하면 언젠가는 나도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일반 예방과 지원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때 나도 죽인다. 적어도 이 정도 판단은 내가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돼버린 거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심리 상태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아마 최근에 이제 그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애에 대한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그 감정적인 이제 이런 아까 파퓰리즘으로 표현했던 그런 쪽의 주장들이 다르게 갑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갈수록 늘어만 가는 흉악한 이런 살인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그냥 살려두는 것? 고차하게 더럽게 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계속 지켜주는 것? 그게 그 사람들 진짜 살리는 것인지 그 사형장에 입회했던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되기 이전에 검사 15로 들어갔던 그 검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이후로 검사들은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해요. 수사검사든 공판검사든 저희가 겪어보면 법조 세 사람들도 굉장히 감각이 달라요.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 교수형 차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형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는 사형을 폐지해야 됐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장에 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대법원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교도소에 가는 분들 보면 어떤 경우든 나는 끄떡없이 살고 언제까지 나간다는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 홍기훈 교수님 나름대로 아마 제가 그 수년 전에 제가 했던 논변을 내 모습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저렇게 말했었지. 저기다 이거만 좀 더 못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피해자의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 정신병자들 치료해야 될 사람들 말고는 누구든 열어놓고 끝까지 한없이 교정과 교화로만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고 사회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고 아까 이제 그 반대 논변들 바로바로 여기서 하신 그 반대 논변은 금방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정말 재수없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꽤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 피해가 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폭력이 없는 사회 그런 큰 넓은 선에서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폭력의 심리는 그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다른 타워가 있지 않으면 절대 제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이제 살인범죄에 대한 어떤 그 예외적인 형벌, 아까 교수님이 표현하셨던 어떤 사용해야 되는가, 대안적인 형벌, 예외적인 형벌에 대한 그런 논의. 그러니까 그런 범법자도 똑같이 도덕성을 갖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인간으로 존엄하게 보는 거죠. 칸트나 해겔이 말했던 바에 그런 인간으로 낳고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교정과 교화, 기회를 그냥 던져주고 그걸 조롱하고 끝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해결책인지. 물론 이제 법경제학적인 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경제학은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노마티브하고 노모티브하게 형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관은 다 뭐 해석해서 충실하게 딱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법경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검거율도 다른 범죄들도 검거율을 높여놓으면 당연히 범죄는 줄죠. 그렇지만 국가는 검거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정한 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차원의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형벌 체계나 사법 체제를 이제 운용해가는 아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 그 사이의 어떤 균형이라면 균형이고 그걸 또 맞춰가는 그런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복귀 이제 거기서 고려돼야 될 첫 번째 변수가 그 피해자의 회복. 생명권은 어떻게 구제 회복은 불가능하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피해 범위가 그 가족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까 그 제가 들었던 그 사례의 경우는 제 가족의 사례의 경우는 그 여성 그 두 번째 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운이 나쁘게도 이제 달려가면서 계속 이제 등을 치고 거의 목도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당했던 그런 식으로 목을 쳐 죽였어요. 첫 번째 사람도. 그다음 두 번째도 도망가게 뒤따라서 그렇게 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그때 운 나쁘게도 멀리서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차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서 바로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 태연하게 증거 없애고 첫 번째 살인의 증거는 다 없앴고요. 미국식으로 형사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황적인 증거가 없는데 한국식 사법체제니까 연쇄 살인이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그 사람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을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증거 완전히 인멸하려고 뭐 침착하게 다 빨리 하고 있고 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계획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범행 후에는 다음날 뉴스를 보면서 죽었는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을. 근데 의외로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범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환경에서 가족에서 버림받고 이렇게 가면서 도덕성을 잃어버린 인간을 나름대로 국가 형벌이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순간은 너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나 좀 심어주는 그런 대안적인 형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조장하는 이 거대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법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장치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제가 이제 새롭게 피해자 관점, 물론 피해자 지원들이 다 있어요. 그 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한 푼도 없는 피해 가족은 지금 1,000만 원에서 올라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목숨값이 3,000만 원이에요. 경제 능력이 있는 피해 가족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 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깎아가지고 1,000만 원 몇백 이렇게 줘요. 그건 국가가 해야 될 태도가 아니죠.